안녕하세요, 선예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건축주님들께서 가진 수많은 꿈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건축비일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건축 법규이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 법규로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많은 꿈들을 이루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25년에 건축을 준비하시는 건축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건축 법규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건축 법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빌드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사 김유경입니다.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다양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하고 또 프로젝트 관리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 법규에 대해서 좀 더 변경된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이렇게 일부러 건축사님을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것은 2024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시행된 법안인데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개정안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건가요? 이 개정안은 설계 도면 중에서 구조 계산과 구조 도면 요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건축 구조 기술사로 일원화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원래도 구조 도면이라던가 이런 계산 같은 거 하는 거는 구조 기술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 구조 도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 기술사는 구조 계산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건축사는 이 총괄 관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구조 파트에 대한 최종 확인, 검증, 이 주체는 구조 기술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는 구조 분야 도서와 그 외 설계 도서 간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이 되고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발생할 구조 관련된 사고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구조 기술사의 책임이 더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계 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건축주가 부담이 되는 게 저는 커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상 가능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 비용이 이 개정안 때문에 크게 증가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좀 특수한 형태를 계획을 하거나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구조 설계 비용이 조금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조 설계 난이도만큼 구조 기술사의 책임이 생기고 그 책임이 또 비용에 상응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설계 기간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번 개정뿐만이 아니라 원래도 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특수한 구조다라고 하면은 기간은 좀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해서 이게 인증이 의무화된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갖고 와봤거든요. 네, 이 부분은 환경을 위해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좀 최소화하고자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동주택이고 세대가 30세대 이상 그리고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신규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요거를 5등급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규모가 좀 있는 근생 건물 같은 경우를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이거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만 의무화가 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민간까지 좀 확대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증도 받고 하려면은 건축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설계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법안이 민간까지 확대가 된다, 민간까지 의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강화된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주의 이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민간까지 확대된다고 하면은 제가 그 전에 얼른 설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제로에너지 건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설비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확대가 되겠지만 준공 후에 만약에 이 설비들이 운영이 잘 되고 에너지 생산도 계획대로 되고 그런다면 운영 비용 자체는 세이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건축주가 잘 운영할 수 있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초기 건축비도 조금 피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민간의 의무화가 되기 전에 건축 허가를 미리 받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도 이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맞춰서 건축 허가를 좀 빠르게 받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받거나 이렇게 조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도 있다고요? 어떤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는 건가요? 23년 9월에 시행된 법인데요. 이 정부 길조 사선 제한 법령 중에 인접대지로부터 이 이격거리 확보하는 기준 높이가
원래 9m였는데 이게 10m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건축주님께서 이 바뀐 기준을 적용을 받고자 건축 허가를 늦추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주님들도 건축법이라던가 뭐 이런 규정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네요. 사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건축주님께서 모든 이 건축 관련 법을 알기는 좀 어려우니 건축사님들하고 잘 소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눈에 띄는 법안을 하나 뽑아왔어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일부 개정령이 1월 21일에 좀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용도에 관련이 된 건데 원래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그리고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 규정이 앞으로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완화가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3, 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호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이에 맞게 명칭도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는 거면? 그렇죠. 이게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측면만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를 계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대가 되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면적이 늘어남에 따른 제한 사항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주차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민 공동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형 주택일 때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미만이었는데 이제 늘어났을 때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제 한 대 이상이 무조건 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제한 사항이 생긴 거고 그리고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 세대수 자체가 한 150세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경로당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꼭 설치해야 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진 면도 있지만 면적을 또 따로 빼야 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규제가 좀 완화가 되었다는 거를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던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정확히 뭐가 바뀐 건가요? 일단은 바닥 난방의 허용 면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했던 이 바닥 난방이 이제는 120제곱미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기준을. 또 더불어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작년 2월 기준으로 오피스텔에 이 발코니를 좀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그거 그냥 아파트 아니에요? 난방도 되고 발코니 설치도 되고 그렇죠. 거의 이제 아파트와 비슷해졌는데 네네. 오피스텔을 이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이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인 가구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삶의 형태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거 용도의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 또 주거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개정을 한 거죠. 주거 환경 개선이 주된 목적인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을 때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고. 발코니는 용적률 산정 면적에 안 들어간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건물은 더 넓게 생활할 수 있는 거고 또 난방도 더 쨍쨍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좋은 법안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파트처럼 확장형 발코니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면적도 더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 오피스텔이라는 용도의 사업성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25년도부로 바뀐 법안은 아니지만 건축주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지하층을 설치할 때 지하층에 계획하는 것이 금지되는 용도가 생겼어요. 저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반지하라던가 지하에 이제 더 이상 주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반지하라든지 지하층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뭐 침수, 채광, 뭐 인명피해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제 지하층의 거실 설치를 금지하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거실이라고 하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을 지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지하를 짓는다고 하면 그냥 근생 건물밖에 못 짓는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그래서 지하층을 계획을 할 경우에는 근생을 넣을지, 지하 주차장을 넣을지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미리 고려해서 비교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뀐 법규들을 좀 알아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렇게 쏙쏙 골라가지고 최적의 결과물을 낼 수 있잖아요. 네, 법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또 사회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회 양상이 자연스럽게 변화해감에 따라서 법규도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매번 이 건축주님들이 건축 법규를 변화를 또 팔로우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끔 한 번씩은 관심 있는 건물 아니면 관심 있는 필지 여기에 해당되는 법규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건축 법규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을 확인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적극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컨텐츠에서도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